국어만 노력해도 안 되는 분들은 선지 분석을 하지 말아야 된다. 왜 그런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어만 잘 못하는 분들은 원래는 국어가 감각이 웬만큼은 있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통 처음에 시작할 때 3등급 정도 시작을 해요. 근데 두 부류가 있어. 여기서 그냥 공부를 하면 할수록 쭉쭉 올라가서 점수가 막 극단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소위 이제 국어황이라고 포장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똑같은 집단에서 출발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면 할수록 정체가 되거나 오히려 떨어져. 이상하게. 가끔 오를 때도 있지만 막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국어 고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도 있다. 이 두 사람이 사실은 같은 집단인데 나중에 결과를 보고 이 사람 똑똑한 사람, 이 사람 바보 같은 사람 이렇게 나뉘잖아.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공부 스타일 때문에 그렇다. 일단 두 사람, 두 집단의 스타일이 어떻게 다른지를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 A 집단은 국어를 풀 때, 그리고 그걸 채점하고 해설할 때 이렇게 한다. 국어 제시문이 있고 여기에 문제가 있잖아요. 1번부터 5번까지 있잖아.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냐면은 제시문 이제 막 읽어. 어떻게든 읽어가지고 1, 2, 3, 4, 5 중에서 그 3번 이상하네, 3번 이상해 이렇게 하고 찍어. 맞으면 넘어가고 이러다가 틀린 경우 있잖아. 그러면 해설지를 보고서 보는데 그렇지 내가 요거 안 봤구나, 여기 그지, 여기를 안 봐가지고 내가 제시문 잘못 읽었구나. 이거는 별로 안 이상하고 이게 이상하구나 하고서 그냥 넘어가. 근데 B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보자. B 집단에 해당되는 사람은 똑같이 제시문이 있고 문제가 있어. 이 사람은 문제를 일단 똑같이 풀어. 그 다음에 내가 3번을 찍었는데 틀렸어. 4번이 답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래, 이 개념이 여기에 나와 있구나. 이게 서리법이구나. 서리법은 어디까지지? 이거 서리법을 볼 수 있나? 이렇게 막 해서 검색을 해. 그래서 서리법의 요건은 뭐고 뭐 어디까지가 서리법, 이렇게 다 공부를 해. 그 다음에 뒷문장은 어떻지? 뒷문장은 또 어떻게 볼 수가 있나? 여기를 봐서 그런가? 막 이렇게 질문도 하고 별의별 거 다 해. 그래서 엄청나게 분석을 해. 아까 A에 해당되는 사람은 특징이 어떠냐면은 대강 공부를 하고 넘어간 사람이야. B는 엄청나게 치밀하게 분석을 하는 사람이야. 특히 선지 위주로. 결국 A가 성공을 하고 B는 실패를 한다. 이건 자명한 사실이다. 근데 사실은 나도 옛날에 국어 100분이 100 맞고 피셋도 합격을 했잖아요. 근데 선지를 내가 분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 그냥 제시문 읽고 선지가 이상해서 찍었고 안 이상하면은 그냥 답이 아니고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갔단 말이야. 근데 국어 공부 잘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대학생들 보면은 국어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투철하지가 않아. 대가 그게 맞는 것 같아서 찍었어. 연습 좀 해봤어. 이런 정도지. 근데 오히려 국어 개념을 치밀하게 알고 있고 막 개념을 엄청나게 암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좋은 점수가 안 나온다. 그 이유를 설명해드릴게요. 일단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첫 번째 이유인데, 실전에서 국어 선지를 고를 때 사용하는 뇌는 어디에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돼. 여러분, 이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 주어지잖아. 그럼 그 상황이 이런 상황이야. 원빈이 나랑 밥을 같이 먹고 있어.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현실에서는 이거 이상한데? 몰래카메라인가? 하고 이상하다는 판단을 해보잖아. 논리적으로 이상한데,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면 꿈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상하다는 걸 못 내려. 그냥 현빈이랑 내가 밥을 먹고 있구나, 친구가 먹지, 이렇게. 이게 뭐냐면은 우리 뇌에는 이 상황에서 논리적으로 가능한 건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를 검증할 수 있는 뇌가 있어. 그 뇌는 현실에서는 깨어있고 꿈에서는 닫혀 있어요. 이 뇌를 이용하는 게 국어 문제. 국어 제시문에 상황이 주어지고 그 상황에 따른 문맥이 주어진 거예요, 선지에.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논리적으로 맞는지를 판단하는 거야. 굉장히 순간적이고 감각적인 부분이 되겠지. 그런데 어떻게 되겠어? 아까 A에 해당한 사람은 평생 고3 재수할 때 내내 요것만 길렀지. 이거랑 맞는지. B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때? 치밀하게 얘를 나눠가지고 개념어 뒷부분 나눠가지고 어디에 해당되는지만 단편적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뇌가 커지지 않는다. 폼 자체가 다른 거야. 이거랑 비슷해요. 메시가 있잖아, 축구 선수. 근데 여러분, 메시가 축구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은 아니야.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스포츠 물리학자 있잖아. 스포츠학과 교수님이야. 예를 들어서 메시가 축구를 슛을 때려서 골을 넣을 때랑 못 넣을 때를 비교하고 분석하는 사람 누구냐면 스포츠 물리학과 교수님이란 말이야. 그 학자들. 그래서 이 각도일 때는 하고 어떤 몸 상태일 때는 된다 안 된다 이런 걸 전부 다 분석을 하고 있잖아. 메시는 실제 그걸 분석을 할까? 그렇지는 않고 어느 정도 도움받겠지만은 감이지. 그냥 이럴 때는 안 되고 저럴 때는 되는구나 하고 감만 계속 쌓아나가는 거지. 이런 차이에서 보면 되겠어. 여러분이 사실 하는 거는 대부분의 경우에 스포츠 물리학과 교수님들이 하는 거예요. 실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걸 하는 거지. 그게 첫 번째 이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잘못은 뭐냐면은 오류가 난다는 거야. 특히 개념어나 어려운 언어, 어휘의 의미에 있어서, 문맥상 의미에 있어서 잘못된 생각을 해. 그래서 어떤 선택지가 있잖아.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 보통은 이게 틀린 이유가, 선택지가 답인 이유가 얘 때문에 틀린 경우가 많거든. 여기 어떤 하나의 어휘나 하나의 문맥 때문에. 그럼 이럴 경우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여기 뒤에 있는 건 사실은 틀린지 안 틀린지 교수님도 모르는 경우야. 이걸 전체적으로 봐서 특히 이 부분 때문에 틀렸다는 게 느껴지는 거지. 그치? 근데 분석적으로 하는 사람, 치밀하게 분석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부분도 어떤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 그리고 확정적인 답을 내리는데 틀렸지. 심지어 여기에 있는 개념어도 확정적으로 어떤 문맥에서가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왔는지를 확정적으로 막 생각을 하려고 해. 근데 개념어나 언어라는 거는 원래 불확정적이고 미묘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느껴져. 원래는 제시문을 읽어도 선택지가 맞잖아. 얘는 조금 아닌 것 같아. 얘는 조금 맞는 것 같아. 정도의 측면에서 얘기를 해야 돼. 특히 이게 확실하게 틀린 부분이 아닌 나머지 문맥에서는 얘는 만약에 이것만 따로 나왔을 경우에는 답을 전혀 모르겠는데 아마도 여기 가깝지 않게 이 정도 감으로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치밀하게 분석한 사람은 답을 다 해놔. 사실은 그거는 교수님도 모르는 거야. 만약에 이 부분이 없고 여기 부분만 따로 나오잖아. 그럼 교수님이 선지 구성을 아예 다르게 했을 거야. 그래서 이게 언어 자체, 개념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 확정적이고 암기적이고 구획적인 이해를 하다 보니까 오류가 많이 난다, 사실은. 그래서 언어감을 상승시킨 거다. 이게 A에 해당되는 사람은 계속 그런 정도도 있고 이런 면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언어감이 계속 상승을 하는데, B에 해당되는 사람은 계속 암기야. 구획 나눠가지고 감이 계속 떨어져. 그런 식으로는 고난도 언어가 되지가 않아. 언어 감각이 되지가 않아요. 세 번째 이유는 진짜 핵심적인 건데 연습량이 차이가 엄청. A에 해당되는 사람은 가볍지. 문제 풀고 제시문 선택지 이렇게 했어. 이게 틀렸어. 이거 좀 이상하네 하고 넘어가잖아. 그치? 근데 B에 해당되는 사람은 뭐냐면 이거 한 다음에 분석을 어마어마하게 해야 돼. 한 번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또 불안이 심해가지고 조금 틀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공포감이 심해서 연습을 안 해. 이게 진짜 치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연습량이 훨씬 많아. 굉장히 가볍잖아. 틀리면 그냥 그런가 보지 하고서 넘어가니까 연습량이 많이 늘어나니까 또 감이 늘어나. 이 사람 또 감이 떨어진다. 맨날 했던 것만 계속 반복하고 싶어요. 그것만 치밀하게 분석하고 싶고 그거에서만 막 암기된 거에서만 나오고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 또한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는 관점에 있어서 A의 경우에는 제시문 위주의 공부를 하게 된다. B의 경우에는 제시문 위주가 아니라 선지와 개념어 위주의 공부를 하게 된다. B 사람은 제시문을 보고서 제시문 전체를 감상을 하는데 초점을 안 두게 되고 선지의 논리적 의미가 여기 구절이랑 일치하는지만 계속 생각을 하거든. 제시문을 어떻게 장악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A는 어때? 선지를 생각 안 하고 제시문을 내가 제대로 읽었을 경우에는 이 감이 맞는 것 같은데 틀린 것 같은데 이런 생각만 하다 보니까 제시문을 어떻게 하면 잘 읽을까를 생각을 하지. 이게 사실은 굉장히 핵심적인 포인트인 게 사실은 국어 수능 국어에서 결국 해야 되는 작업은 출제자랑 나의 뇌를 동기화시키는 거야. 여러분 실제로 동기화가 되면은 뇌의 자기장이 일치해져요. 주파수가. 동기화된다는 건 뭐냐면 똑같은 감각을 공유한다는 거거든. 근데 출제위원들은 어떨까 생각을 해요. 합숙을 하면 출제를 하는데 이 작품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인데다가 거기서 또 엄청나게 숙독을 하겠지. 정독을 하고 막 검색도 해서 엄청나게 제시문에서 완벽한 이해가 된 다음에 출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최대한 제시문이 완벽하게 이해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지 이 사람이랑 일치하는 거야. 그러니까 B같이 제시문을 어느 정도 간단히 체크한 다음에 선지 위주로 얘를 맞춰보려는 식은 동기화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애초에 감각이 엄청나게 떨어진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결국은 이렇게 결론은 제시문 읽고 간단하게 최대한 어떻게 내가 제시문을 장악을 했는지를 생각을 해. 근데 문제를 풀어봐. 1번, 2번, 3번, 4번, 5번. 선지 중에서 이게 이상한 것 같으면 찍어. 그 정답이랑 맞춰봐. 내가 틀렸는지 간단히 보고 내가 전체적으로 이 제시문에서 어디 부분 잘못 읽었구나. 장악이 안 됐구나를 생각해. 결국 핵심은 뭐냐면 여기서 분석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제시문을 어떻게 하면 장악을 할 것인가. 전체적인 감각을. 그래서 이 상황이랑 논리적 상황이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정답이 느껴질 것인가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알아요? 만약에 이 자명한 사실이 모든 사람이 알게 되잖아. 그럼 여러분 느끼지 않아서 사교육이 별로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학원 강사, 인터넷 강사로서 국어 강사로서 느끼는 바가 뭐냐면은 국어에서 특히 독해 도구나 막 이런 걸 설정하잖아. 국어 기법을. 그러려면 명시적으로 여러분의 도구를 보여주려면 선지 개념어 위주로 해야 돼. 그래야지만 학생들이 명시적으로 느껴진단 말이야. 이게 마케팅 포인트야. 다 필요가 없는 거야 사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국어를 좀 아는 사람들은 국어 강사들을 전부 다 야매라고 생각해. 야 저거 다 양아치다. 나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시문 장악이 우리 뇌 속에서 인지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다. 이거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학생들이 이걸 이해하기 쉽지가 않은 게 이런 방법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모호하게 느껴지거든. 애매하고. 그러니까 마케팅적으로는 사실은 학생들한테 많이 다가가기 힘든 건데 여러분들이 이거 비밀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영업 비밀입니다. 사실은. 이것만 알고 있으면 국어를 쉽게 끝낼 수가 있습니다.